최근 태국 앞바다에 난데없이 한국의 4,900급 상륙함이 등장해 주변국이 엄청나게 긴장을 탔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한미태국 연합훈련에서 한국군이 선봉에 나서 미친 활약을 펼쳤던 건데요. 이렇듯 남다른 존재감을 과시한 우리 군에 태국군이 감탄을 멈추지 않으면서 중국의 뒤통수 맞은 태국이 최근 자연스레 방산협력 러커를 보내오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이 호위함에 이어 내친 김에 KF-21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향을 내비쳤다는데 최근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한국과 태국은 나름 오래전부터 인연이 깊은데요. 실제로 태국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 유엔이 회원국들에게 파병을 요청했을 때 미국 다음으로 빨리 응했던 나라입니다. 당시 태국은 제2차 대전 중 추축국에 가담했던 업보로 국제사회에서 따돌림을 받고 있었는데 파병을 계기로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태국은 한국에 유엔군 파병을 했고 한국 전쟁 중 3,650명의 태국군이 참전해 전사 129명, 부상 1,139명의 희생을 감내하며 우리를 도왔고 이후 22년간 주둔했습니다. 1972년 6월 당시 용산에 위치한 유엔군 사령부 군내에서 우리와 인연을 맺은 주한태국군의 철군식이 열렸고 그렇게 전투부대로서 태국군의 한국 주둔사가 막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최근 태국에 한국의 해병대가 등장하며 미친 존재감을 과시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장병들이 태국군과 함께 이른바 결정적 행동이라 불리는 연합상륙훈련을 펼친 건데 우리 군의 용맹스러움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우리 해군 해병대는 다국적군 평화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달 8일까지 태국에서 열린 코브라 골드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코브라 골드 훈련은 1981년부터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태국군 주도에 열리는 다국적군 연합훈련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다국적 군사훈련 중 하나이자 동남아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입니다. 우리 해병대는 2010년부터 코브라 골드 훈련에 함께 올해로 15번째 참가했는데 이번 훈련에서도 해병대 고유의 상륙작전 완전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앞서 태국 카시아오 해안에서 실시된 훈련엔 우리 해병대, 미국군, 태국군이 참가한 연합 상륙군이 총출동했고 태국 앞바다엔 4,900급 상륙함 노적봉함까지 등장하며 실전을 방불케 하는 상륙작전이 펼쳐졌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어느 지역, 어느 환경에서도 적이 도발한다면 즉각 대응하고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승리 해병대의 면모를 완벽히 보여줬다는 후문인데요. 특히나 이번 한국, 미국, 태국 연합 상륙훈련은 다국적군 평화작전 수행 능력 확대를 위해 가상 국가의 분쟁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만큼 3국의 해병대 연합 수색팀이 총출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태국 수색부대가 공중 강화하며 상륙훈련 시작을 알렸고 이어 대한민국 해병대 수색부대 장병들을 비롯해 연합 수색팀이 소형 고무보트를 이용해 하시아오 해안에 은밀하게 침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곧바로 대한민국 상륙돌격장갑차가 하시아오 해안으로 출격하며 상륙정에서 K-55 자주포가 해안에 상륙해 연막탄을 터뜨리며 적에게 혼란을 줬는데요. 동시에 해상에서는 미군 CH-53 헬기가 상륙정이 해상에 돌격할 수 있도록 엄호하는 등 해안에 동시 상륙했습니다. 뒤이어 한국 해병대 장병들이 상륙돌격장갑차에서 신속히 하차해 적을 향해 돌격하며 목표 지역을 탈취하기 위해 곧바로 전투태세를 갖췄습니다. 이어 완전 무장한 상륙군들이 신속하게 내륙으로 기동하여 목표 지역을 탈취하고 해안두보를 확보하며 훈련이 종료되는데요. 특히나 이번 상륙훈련은 우리 해병대가 세계 어디서나 작전 수행이 가능한 국가전략기동부대 능력을 입증해 내면서 감탄이 쏟아졌다는 후문입니다. 이렇듯 태국은 그동안 기본적으로 친중 입장을 보였기에 미국, 중국 두 곳과 모두 군사훈련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달라지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태국이 중국과 멀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중국에게 큰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또한 번 놀라움을 줬다고 합니다. 다른 경쟁 기종을 제치고 친중 기조를 지키기 위해 굳이 중국산 잠수함을 선택하는 모험을 한 건데 엔진까지 중국산인 깡통 잠수함을 사라고 들이밀자 태국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앞서 2017년 태국은 중국과 S-26T 위안급 잠수함 3척 수입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당초 잠수함에 독일 MTU-396 디젤 엔진을 장착하기로 했지만 중국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이유의 조치로 인해 독일이 엔진 수출을 거부하면서 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애초 첫 번째 잠수함이 작년에 인도될 예정이었지만 엔진 문제가 꼬이면서 조달이 지금까지 무기한 연기됐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중국은 자국산 엔진으로 대신하겠다고 했지만 태국이 중국산 엔진을 거부하면서 한때 계약 해지 가능성까지 제기됐었습니다. 중국산 엔진을 장착한 잠수함 도입을 승인해달라는 해군의 요청을 태국 정부가 거부하면서 결국 태국은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갖춘 중국산 호위함 수입으로 계약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호위함 수입에는 잠수함보다 6,300억 원이 더 투입될 예정이라 태국 내에서 중국을 향한 여론이 여전히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방산은 이런 상황을 놓치지 않고 태국 방산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9년 태국에 호위함을 수출한 이력이 있는 만큼 하나오션이 이번 기회를 노려 태국 시장을 휩쓸겠다는 포부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은 작년 11월에 열린 태국 D&S 전시회에 참가해 2000급 수출형 전투함과 3000급 호위함, 장보고3 3000급 잠수함, 미래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을 전시했습니다. 얼마 전 열린 태국 D&S에는 한국과 미국, 독일 등 50개국 500개 업체가 참여해 뜨거운 분위기 속에 막을 내렸는데 특히나 하나오션의 부스가 인산인해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태국 D&S 전시회가 주목받는 건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으로 인근 아시아 국가들의 안보 요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특히나 태국이 친중 기조를 버리고 새로운 방산 파트너를 찾고 있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겁니다. 사실 하나오션은 지난 2019년 태국에 3,000톤급 호위함을 수출한 인연이 있는데 이 호위함은 현재 동남아 지역 최고의 전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태국의 전 국왕이자 국민들 사이에 국부로 추앙받는 푸미폰 아두냐대로 명명될 만큼 태국 국민들에게 자부심과 같은 함정으로 꼽힙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도 하나오션은 태국 국방부 관계자를 비롯해 해군 관계자들과 추가 수주를 위한 긴밀한 대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보 수요가 큰 태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광폭 행보를 보이는 만큼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게다가 태국은 우리 함정뿐만 아니라 전투기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태국에 수출한 T-50에 이어 KF-21까지 태국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KAI는 전술임무 연기 T-50TH2대를 태국 공군에 추가 수출했었습니다. 당시 계약은 약 900억 원 규모로 항공기 2대와 교육훈련, 수리 부속, 지원 장비를 납품하는 조건이었습니다. T-50TH는 T-50을 기반으로 태국 공군의 요구에 맞춘 항공기로 고등훈련과 전술임문, 경공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현재 태국 공군 전투 조종사 양성 체계의 핵심 기종으로 활약 중입니다. 사실 KAI는 2015년에 태국 공군에게 T-50TH4대를 먼저 수출했었는데 예상보다 더 성능이 뛰어나자 2017년에 8대에 이어서 또 다시 추가 주문을 넣은 겁니다. 이렇게 태국 공군이 T-50TH를 재구매한 건 뛰어난 성능을 비롯해 원활한 후속 지원, 높은 가동률, 합리적인 운영 유지비 등 모두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장점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최근 태국이 한국 방산에 추가로 관심을 보이며 어떤 기종을 들여올지 군침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KAI는 작년에 태국에서 열린 D&S 2023에 참가해 수출 기회를 본격적으로 모색하며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는데요. 당시 KAI는 전시회에서 KF-21, FA-50, LAH, KUH 등 주력 기종을 전시하고 고정익과 회전익의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여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미래 전장의 핵심으로 불리는 유무인 복합체계를 적용한 컨셉을 제시해 태국을 비롯해 동남아 시장에서의 추가 사업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태국은 앞서 도입한 T-50TH의 안정적인 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KF-21, LAH, 수리온 등 다양한 한국산 항공 플랫폼과 유무인 복합체계에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렇듯 태국이 국산 항공기의 글로벌 경쟁력을 증명시켜준 명실상부 한국 방위산업의 핵심 시장인 만큼 이번에도 한국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태국은 미국의 F-35 대신에 KF-21을 도입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시형 전투기 도입을 검토 중인 태국이 최근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KF-21
도입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앞서 미국은 태국에 F-35를 새로 구매하는 국가에 인도하기까지 최소 10년이 걸린다며 F-35를 태국에 공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면에 태국 공군은 F-35 구매를 위해 확보한 예산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퇴역을 앞둔 구형 전투기를 반드시 교체해야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 최근 KAI도 KF-21을 도입하려는 태국의 니즈에 실제로 응답하면서 태국의 신형 전투기 사업에서 KF-21이 낙점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나 KAI의 KF-21의 경우 올해부터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면서 본격적인 수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아무래도 올해에는 태국으로부터 방산 수출 잭팟이 터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얼마 전 일본에 전쟁을 선포했다. 더 이상 독도가 일본 땅이라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본의 독도 포기는 내가 직접 지시했다.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은 폭탄 발표가 난무하면서 일본을 충격에 빠뜨리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얼마 전 일본에 전쟁을 선포했다의 의미는 일본이 한국을 자극해 독도 주변에 일본 자위대를 보냈다가 일본은 한순간에 박살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만약 일본이 또 한 번 독도와 관련해 한국을 자극할 경우 한국은 더 이상 말로만 경고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최근 한국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크게 비교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북한이 일본 방향으로 겨냥해 시험 발사한 순항미사일을 일본이 탐지하지 못해 일본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일본 자위대는 발사 사실을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신문은 일본이 순항미사일로 공격받을 경우 자위대는 전국의 레이더 정보를 바탕으로 지대공, 미사일 등으로 요격하게 돼 있지만 이번에는 발사를 탐지하지 못한 모양새라고 전했습니다. 고다 요지 전 일본 해상자위대 자위함대 사령관은 13일 NHK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1500km라는 비행거리를 보면 분명히 한반도가 아닌 일본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다 전 사령관은 이번 미사일은 일본이나 주일미군의 새로운 위협이 되고 군사적 의미가 크다라고 봤습니다. 그는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지표면이나 해수면과 가까이 비행하기에 탐지하기 어려워 근처에 왔을 때 방어할 수밖에 없다라며 막기 어려운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광개 토대왕함을 위협했던 일본의 초계기 기억하실 겁니다. 일본의 초계기가 한국의 광개 토대왕함의 레이더로 겨냥을 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한국에 전쟁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 라며 논란이 크는데요. 일본은 이날 피일 초계기가 지난 20일 오후 2시 55분부터 3시 15분까지 촬영한 영상 중 13분 7초가량을 보여줬습니다. 영상에는 당시 해상에서 구조 활동 중이던 광개 토대왕함과 해경 52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영상을 분석한 우리 군의 한 관계자는 영상 촬영 당시 일본 초계기와 우리 광개 토대왕함의 최근접 거리는 500m이고 고도는 150m로 나타났다라면서 우리 함정의 함장과 승조원들은 굉장한 위협으로 느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일 초계기는 광개 토대왕함 150m 상공으로 저공 비행을 했는데 한 차례는 함교 위로, 또 한 차례는 함정 위로 날았습니다.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에 의하면 항공기는 고도 150m 아래로 비행하면 항공기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위협했던 이 일본의 초계기가 최근 사고를 냈습니다. 일본의 최신의 자국산 초계기가 착륙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NHK 방송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7일 오후 4시께 기우 지후현 가카미가 아라그 우유엔시의 항공자위대 기우기지에 착륙하던 초계기가 활주로를 벗어나 주변 잔디밭에 선명한 바퀴 자국을 남기고 멈춰섰습니다. 해상자위대 조종사가 조종을 맡은 사고기에는 방위성 직원 등 10명이 타고 있었지만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기는 가와사키 초안지중공업이 기우 공장에서 제작해 해상자위대에 납품할 예정인 P1 초계기입니다. 이날 오전부터 인도 전 점검을 위한 첫 확인 비행을 하고 착륙하던 중이었습니다. 해상자위대가 잠수함 탐색용으로 도입하고 있는 P1 초계기는 P3C의 후신으로 가와사키 중공업이 제작한 일본산 항공기입니다. 일본이 자국 기술로 만든 최신의 초계기라며 그토록 자랑을 해왔는데 국제적으로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중국과 북한을 제외하고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잠수함 발산탄도 미사일 SLBM을 국산 기술로 개발 및 시험 발사까지 성공했고,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군사력 세계 6위인 한국이 예비군 전력, 동원 가능한 군병력 평가 기준 일본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사력으로 한국이 일본은 따라잡아버린 데 이어 경제까지 놀라운 역전에 성공시켜버렸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역사는 문재인 정부를 해방 이후 75년 만에 일본을 넘어선 정부로 기록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올해 7월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195개국 만장일치로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켰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한국이 기술 독립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그는 2019년 일본은 수출 규제를 앞세워 경제 침략을 감행했다라며 민관정이 함께 기술 독립에 나서 메이드 인 코리아의 저력이 다시 깨어났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 결과 100대 핵심 품목의 대일 수입 의존도가 4년 전에 비해 약 10%포인트 낮아졌다며 윤 원내대표는 한국은 2018년 구매력 기준 1인당 GDP 부문에서도 일본을 추월했다. 2020년 국가경쟁력 종합순위와 국가신인도 역시 앞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일본을 넘어선 정부라고 거듭 말했고, 국회의원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일본을 향한 한국의 폭탄 발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애초 사고 발생 직후 국제원자력 사건 5등급이었던 후쿠시마 원전은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방출하면서 레벨 7등급으로 격상됐다. IAEA가 규정한 최고 등급이라고 비판했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조사 국제조사단 11명의 한국 전문가를 포함시키겠다는 파격 발표를 하자 겁을 먹은 일본의 도쿄전력이 원전의 오염수를 처리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 ALPS에 설치된 필터들을 자체 조사한 결과 25곳의 필터들 가운데 24곳이 파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NHK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 정화장치 필터 손상이 이년 전쯤부터 발생했지만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이 원인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도쿄전력은 건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됐을 위험성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자백하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외친 일본 정부의 발언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도쿄전력은 2년 전 이러한 필터 손상을 알면서도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필터만 교체한 상태에서 운영을 계속한 것입니다. 이 사태와 관련해 반 노부이코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은 필터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도쿄전력의 자세라며 강력 비난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원전 부지에는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폐기물이 무려 6만 매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도쿄전력 측은 폐기물 관리를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폐로 작업 중인 제1원전의 승인한 계획을 보면 도쿄전력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잔해와 나무 등의 폐기물 중 방사선량이 낮은 잔해에 한해 임시 저장소에 보관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도쿄전력은 원전 부지 약 180개소에 가설 장소를 만들어 보관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보관소 실태 조사는 3개월에 1회 정도에 그쳤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충격적인 실태가 전 세계에 공개되면서 전 세계 네티즌들은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했고, 이국마저 일본을 버리고 한국에 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미국 하원 군사위에서 한국의 파이브 아이즈 정보동맹 포함안이 통과된 데 이어 미국이 우방국 중에서도 가장 신뢰할 만한 최우방국과만 맺는다는 사이버안보협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전해져 세계인들을 놀래켰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강력한 워킹그룹을 만들었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들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대구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현재 일본의 차기 총리에 대한 내용은 내팽개친 채 대신 한국의 차기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아시아국 중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는 일본이 아닌 한국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한국 대선 관련 기사를 대수특필하며 특히 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로이터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가 한국의 버니 샌더스라며 그의 부상 요인, 장단점, 정치 이력 등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또한
로이터는 이 후보가 대선 레이스 초반 분위기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다며 폭등하는 집값, 열악한 청년 고용 등으로 답답해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파격적인 경제 공약으로 사로잡았고, 특히 그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 보장은 젊은 층의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원이 얼마나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러시아는 어마어마하게 매장된 천연가스로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를 쥐락펴락했죠. 자원, 그 중에서도 석유는 하늘이 선택한 국가만 누리는 선물로만 알았습니다. 석유가 매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전 세계 시장 경제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조금이라며 기분이 상하면 생산량을 줄이고 수출을 중단해버려 한국은 늘 노심초사해야 했죠. 그래서 산유국이 되는 것은 한국의 아주 오랜 꿈이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가 매장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실광구 보고서 하나 때문에 지금 현재도 한국은 들썩들썩합니다. 세계는 이미 화석연료를 줄이고 천연가스의 시대로 접어들었으나 한국은 여전히 석유에 목이 마릅니다. 중동 또는 중남미 국가들과 달리 한국에 석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국가는 아닙니다. 2021년 연말에 가동이 중단되기는 했지만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발견된 동해가스전 덕분에 한국은 세계에서 95번째 공식 산유국이 됐습니다. 이에 탄력받은 한국은 지금 동해 바다를 샅샅이 훑어 석유를 탐사하고 있습니다. 조금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용어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석유수요, 페트롤륨은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액체, 기체, 고체 상태의 탄화수소, 혼합물을 전부 의미하지만 보통은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원유를 의미합니다. 석유가 매장된 곳에는 천연가스도 같이 매장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천연가스도 석유로 통칭하기도 하죠. 가공 전 석유 속에는 극소량의 황, 질소, 금속을 포함 수분, 가스분 등의 이 상태에서 공정을 거치면 원유가 되고, 원유를 정제하면 휘발유, 경유, 윤활유, 등유, 아스팔트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단순히 발전소 연료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연료로도, 선박 연료로도, 플라스틱 원료로도 그 사용처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2004년 7월 공식적으로 산유국의 타이틀을 얻게 됐죠. 포항 앞바다 60km 지점에서 발견된 동해 가스전 덕분인데요. 사실 동해 가스전의 역사는 한국 자원개발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1970년대부터 미국, 일본 및 프랑스의 석유 메이저 업체들이 동해바다에서 수차례 탐사 및 시추를 진행했으나 발견에 실패하고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석유공사가 독자적으로 탐사한 결과 가스전을 발견했고, 이 말은 한국의 기술력이 선진국에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1998년 7월 가스전 탐사에 성공한 이후 개발 타당성 평가, 시추, 시설 공사를 거쳐 2004년 7월부터 상업 생산을 개시해 약 17년간 원유 4,800만 배럴에 해당하는 천연가스를 생산해 수입 대체 효과 2조 7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공식적으로 전 세계 95번째 산유국이 됐죠. 2조 7천억 원은 분명 엄청난 금액이지만 이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양에 비하면 조촉지열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원유 수입국이면서 전체 수입 품목 중부동의 1위가 바로 원유입니다. 2022년 기준 10억 3,128만 배럴을 수입해 약 1,059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20조 원을 원유 수입했었습니다. 동해 가스전이 17년간 생산한 2조 7천억 원이 한국 경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미미했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동해 가스전이 발견되자 많은 전문가들이 한반도 주변에서 본격적으로 적극 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임무와 말했는데 실제로 하나 더 찾아냈습니다. 동해 가스전에서 44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방어 구조인데요. 동해 가스전 불꽃이 꺼지기 6개월 전 석유공사는 울릉분지 육광구 심해에서 발견된 방어 구조에서 본격적인 해상 시추 작업에 돌입했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공사의 탐사자료 분석 결과 이 지역에는 원유 환산 시 약 7억 배럴에 해당하는 탐사 원량이 부존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했었습니다. 이는 동해 가스전의 15배, 그리고 당시 유가로 환산했을 때 무려 30조 원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실로 어마어마한 양이었죠. 여기에 방어 구조라는 독특한 이름이 붙은 것은 기름기 좔좔 흐르는 생선, 방어처럼 넉넉한 석유를 품고 있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았는데 탐사자료는 그 넉넉함을 증명해줬습니다. 그리고 즉각 시추에 돌입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시추는 중단됐는데 이유는 해저에서 내부 압력이 과도하게 높은 지층인 이상 고압대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위험성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강행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자칫 고압대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블로우 아웃 블러월이 발생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즉, 폭발적인 분출이 발생해 동해바다 전체가 기름바다가 될 위험성이 상당했습니다. 이상 고압대가 발견됐다고 해서 무조건 시추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고압대는 내부의 압력이 과압력인 상태의 지층을 말하는데 내부의 액체 또는 기체가 과도한 압력을 받으면서 아주 작은 틈으로도 블로아웃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아웃 방지기 BOP나 불과 점토를 혼합한 시추 이수라는 불질의 비중을 조절해 통제할 수도 있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2010년 멕시코만에서 원유 7억 7천만 리터가 유출됐던 딥워터 호라이즌 사고 역시 이상 고압대를 건드렸다가 발생한 사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석유공사는 잠시 시추를 멈췄고 지금까지도 별다른 소식이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 석유공사는 새로운 가스전 찾기 프로젝트에 돌입해 동해바다를 포함서해 남해를 샅샅이 훑고 있습니다. 대륙붕 개발 마스터 플랜 광개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대륙붕의 사전적 의미는 해안선으로부터 시작해 수심 약 200m 이내에 존재하는 완만한 경사의 해저지형으로 한정되지만 현재 석유공사는 동해 심해 지역을 포함서해 남해, 동해 전 해역을 대상으로 동해 가스전 4배 규모의 새 가스전을 탑사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특히 동해의 경우 평균 수심이 1700m에서 최대 3700m로 깊어 그 심해는 아직까지 촘촘하게 탑사된 적이 없어 기대가 큰 상황이며 동해 가스전이 이 바다에서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전 세계 어디에서도 석유가 전혀 없는 경우는 있어도 가스전 하나만 발견된 경우는 없어 특히 기대가 큰 해역입니다. 이에 지난 6월 30일 심포지엄을 개최한 석유공사는 광개토 프로젝트의 3가지 목적을 밝혔는데 첫째, 체계적인 탑사 작업을 수행해 최소 통해가스전 4배 규모의 신규 가스전을 발굴하고 둘째, 적극적인 해상탑사 활동을 통한 영유권 행사로 해양주권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셋째, 2030년까지 국내 대륙붕에서 연간 400만 톤의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소 확보 등입니다. 이를 위해 2031년까지 17,000km에 대한 3차원 분리탑사를 실시하고 탑사 시추 24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탑사에는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시설의 확보를 위한 시추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석유 탑사만큼이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인데요. 아마 최근 몇 년 사이 탄소 중립 넷 제로라는 용어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 이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15년입니다. 파리협정 덕분인데요. 이 자리에서 전 세계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폭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탄소 중립은 인간 활동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되 어쩔 수 없이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이를 포집하거나 자연에 흡수시켜 실질 배출량을 제로영로 만들자는 운동입니다. 각국 정부가 강력한 기후 정책을 제정했고 주주들은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원을 줄이도록 압박한 결과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 및 수백 개의 기업들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CCS가 한국에게 중요한 이유는 한국은 아직도 산업 발전을 필요로 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에너지, 효율화 등의 작업이 필요한데 이는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당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편해야 하는데 특히 탄소 배출이 높은 산업인 철강, 시멘트, 화학 및 석유화학 제품 등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은 탄소 중립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들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를 전부 잡아 캡슐, 지하 저장고에 가두는 기술인 CCS가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기 가장 적합한 장소는 바로 바다. 특히 심해층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탄소 저장고이기도 한데 심해의 저장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되는 공사가 필요합니다. 흙을 퍼올리고 인위적으로 공간을 만들어 포집된 탄소를 저장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긴 빈 공간, 즉 석유를 다 뽑아 올리고 남은 빈 공간을 활용하자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즉 심해의 유전에서 천연가스든 석유든 전부 뽑아내면 빈 공간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 공간에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채우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채운 후 즉시그름을 막아버리면 되는데 실수로 약간의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더라도 심해의 고압을 뚫고 수면으로 떠오를 수 없습니다. 한국은 2년 전 가동을 멈춘 동해
가스전을 이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17년 포항 앞바다에서 이산화탄소 100톤을 심해에 저장하는 실험을 성공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관련 기술을 보유하게 됐죠. 이에 얼마 전 석유공사는 현대건설과 통해가스전 활용 CCS 실증사업, 사전 기본 설계,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간 12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목표로 CCS 기술 상용화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의미죠. 이러한 기존의 동해가스전을 활용하는 방법뿐 아니라 동해 등에 자리한 국내 대륙붕에서 연간 40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해저지중 저장소를 찾기 위해 본격 탑사를 시작한 겁니다. 과연 석유공사는 어떤 결과물을 들고 나타나게 될까요? 며칠 전 중국 기업 화웨이는 미국의 반도체 제재를 보란듯이 비웃으며 7나노 공정이 적용된 반도체를 탑재한 최신형 스마트폰을 공개했습니다. 이전까지 중국의 반도체 기술력과 장비로 생산할 수 있는 가장 미세한 공정은 14나노였지만 단번에 기술 격차를 10년 이상 앞당긴 7나노를 개발해 아주 잠시나마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해당 스마트폰을 분해해보니 한국산 SK하이닉스의 DDR5램과 낸드 플래시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 측은 3년 전 대중국 반도체 제재 이후 화웨이와 거래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외신에서 한국산 반도체가 어떻게 중국으로 흘러들어갔는지 그 경위를 취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입입니다. 중국 기업이 대만과 같은 인접 국가에 이름뿐인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해당 회사를 통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반도체를 수입하고 미국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 또한 수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입한 반도체들을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해 남중국해 공해상에서 컨테이너 환적을 하거나 중요 부품의 경우엔 레이더로 포착하기 어려운 특수 드론까지 이용하여 반도체를 중국 본토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수많은 중국인들이 반도체 보따리상 역할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0대 미국 유학생으로 알려진 왕모 씨는 미국 사설 스마트폰 수리업체를 통해 최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를 비롯한 반도체 부품들을 대량 주문한 다음 중국으로 보내려다가 미국 세관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자본력이 있는 중국계 기업들이 한국이나 미국, 대만의 반도체 부품 소재 기업을 인수하여 호시탐탐 관련 기술 확보를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렇게 반도체 관련한 부문에선 고전하고 있지만 전기차 분야에선 판매량 기준으로 압도적 세계 1위를 기록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팔린 전기 차량의 10대 중 6대가 중국산 전기차입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베트남의 전기차 업체 빔페스트마저 주가가 이상현상을 일으키듯 급증해 시가총액 기준으로 미국 테슬라에 이어서 세계 2위의 규모를 가진 전기차 그룹이 되었는데요. 중국과 베트남은 자신들이 전기차 분야에서 각각 1위, 2위라며 호영호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업체의 속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중국과 베트남이 축하주를 너무 일찍 들었다면서 그들의 버블 경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전 세계에서 팔린 전기차 310만 대 중에서 중국 전기차가 판매된 비중은 대략 200만 대 가량으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자신이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한다며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 상황이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중국은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매년 수십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전기차와 배터리 판매를 장려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막대한 재정 부담이 커지자 중국 정부는 2023년 올해부터 보조금을 완전히 철폐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에 보조금으로 겨우겨우 연명하던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로 인한 파장이 얼마나 크냐면 중국에서 제일 큰 1T 빅테크 기업인 화웨이마저 전기차 사업을 접는다고 전격 발표했으며 중국에서 제일 큰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마저 수조 원을 들여 건설한 공장을 가동 중단하면서까지 전기차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달려들던 중국의 기업들이 너도 나도 전기차 사업에서 손을 떼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판매량이 많았던 신흥 전기차 브랜드인 샤오퐁마저 판매량이 50% 정도 급감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고 아이츠 자동차는 아예 전기료를 비롯한 각종 공과금과 직원들의 급여 그리고 사무실 월세까지 밀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흥 전기차 브랜드부터 화웨이와 헝다 등 대기업이 만들어낸 전기차까지 시장에서 발을 빼자 수백만 대의 전기차를 구매한 중국인들이 굉장히 황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 철수를 해버리면
앞으로 차량이 고장났을 경우에 AS가 안 된다는 점, 접촉 사고를 포함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차량 수리 문제 등 많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기차 원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배터리팩은 한 팩당 2천만 원가량의 판매가로 형성되어 있으며 전기차가 사고 나는 경우 배터리팩에 손상이 있다면 수리 비용이 급격하게 오르는 원인이 되는데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차량만 팔고 사업을 철수해버려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를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현재의 기술로는 배터리팩의 수명이 충전 횟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000회 충전에 따른 평균 수명은 10년 내지 15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10년이 지나면 효율이 80%로 낮아지는데 배터리 효율이 80%로 낮아지면 주행 가능 거리가 80%로 낮아지는 게 아니라 전압이 떨어져서 시동 자체가 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차의 경우 10년 이상 운행하려면 본사 정식 서비스 센터가 필수적인데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이 전부 도산해버려 머지않은 미래의 수백만 대의 중국산 전기 차량이 그대로 버려질 수 있다는 경고가 중국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치 수백만 대의 전기차로 만든 쓰레기산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와 비슷한 버블이 베트남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트남 빈그룹의 자회사인 빈페스트는 얼마 전까지 내연기관 차량을 생산하다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어 내연기관 사업은 접고 100% 전기차 사업으로 나아가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배터리 플랫폼 위에 차량의 껍데기만 얹은 아주 기초적인 전기차를 생산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생산한 전기차는 베트남의 정부 공공기관에서 공무원들이 타고 있습니다. 빈페스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국 내 판매량을 늘리겠다며 미국에 연간 수십만 대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건설 중에 있는데요. 물론 아직 미국 판매량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수십만 대 생산이 가능한 대규모 공장부터 짓고 있어 시장에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8월 15일 기준으로 미국 나스닥 증권시장에 빈페스트를 상장시키자 엄청난 주가 급등 현상이 일어나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1주당 $20 수준에 상장된 빈페스트 주가는 등락을 거듭하다가 며칠 만에 $82까지 단기간에 400%나 상승하게 됩니다. 심지어 최고가 1주당 $82를 기준으로 테슬라에 이어서 전 세계 기업가치 2위를 기록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만데요. 이 당시 빈페스트의 전기차 판매량은 연간 2,000대 수준에 불과함에도 전 세계 기업가치 2위라는 황당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빈페스트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시장의 조그만 충격에도 시세가 급격히 변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늘 그렇듯이 상장 직후의 주식 가격은 언제나 시세 차익을 노리는 세력이 있어 급등락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82까지 치솟았던 빈페스트의 주가는 이제 $16 수준으로 내려와 제 위치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한때 세계 2위 자동차 브랜드가 된 빈페스트는 베트남에서 대대적인 보도가 되며 이제 자신들이 한국을 넘어서는 새로운 산업 강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현재 빈페스트가 연간 2,000대의 전기차를 팔지만 연간 700만 대 가까운 자동차를 판매하며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3위인 현대기아 자동차는 2022년엔 40만 대 가량의 전기차를 판매했고 2023년엔 6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빈페스트의 2,000대와 현대기아의 60만 대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수준의 압도적인 실력 차이인데요. 심지어 미국 시장에서 현대기아의 전기차가 판매량 2위를 기록하며 다른 쟁쟁한 전기차 브랜드들을 제치고 테슬라를 바짝 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빈페스트 주가 버블 사태로 오히려 빈페스트의 이미지가 더 안 좋았죠. 전기차 판매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생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빈페스트 $80에 수많은 미국인들과 전 세계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았기에 빈페스트 이미지 자체가 버블 이미지로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빈페스트는 3년 안에 전기차 생산 공장을 완공하고 본격적인 미국 판매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런 버블 사태를 직접 겪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얼마나 돌릴 수 있을지는 완전 미지수입니다. 한때 세계 1위, 2위를 차지했다며 좋아하던 중국과 베트남이 서로 사이좋게 부진의 늪에 빠진 가운데 중국의 전기차 산업은 더욱 암울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는 미국 판매를 목표로 할 정도로 글로벌 진출을 꿈꾸고 있는데 중국의 전기차는 글로벌 진출은 꿈도 못 꾸고 중국 내에서만 판매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는 중국의 전기차들은 한국, 미국, 유럽 등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중국 안에서만 일부만 판매되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지목되는 것은 중국이 해외 기업들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해외 시장에 판매를 개시하는 순간 여기저기서 특허 소송이 걸려올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중국의 전기차를 생산하는데 중국 정부가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어 이대로 중국산 전기차를 수출한다면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상계 관세를 부과받아 수출 경쟁력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중국은 반도체 산업도 고사위기이고 미래 먹거리로 선점에 10년 이상 야심차게 준비해온 전기차 산업마저 완전히 줄도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빔페스트는 2,000대밖에 못 팔면서 세계 2위라고 자랑하다가 완전히 버블 기업으로 낙인 찍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느새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3위를 안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전기차 판매량 역시 급격하게 늘고 있고, 가장 표준적이고 국제적인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 2위를 기록하는 등 남다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